고양이. 고양이 엄청 말 안 듣게 생겼네. 엄마한테 올 거야? 인사. 인사. 귀여운 앤데 말을 잘 안 듣는구나. 자꾸 깎아 먹으려고 그래. 깎아도 그만 먹어. 많이 줬어 이제. 뭘 깎아 자꾸 먹으려고 그래. 안 돼. 그만 먹어. 야. 아이고, 미운 짓만 골라서 하는 것 보래. 이혼 소송이 막 시작될 무렵에 정말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이 혼돈투성이었어요. 네, 그때를 돌아보면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더 혼돈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두 번째 이혼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가 점을 저 몰래 보러 다녀오셨나 봐요. 딸의 팔자가 왜 이리도 이상하게 흘러가는지 답답해졌던 모양입니다. 당시에 제가 몸이 많이 아팠고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을 찾지 못해가지고 정말 되게 힘들 때였거든요. 그래서 좋다는 병원이라는 말만 들어도 정말 전국 어디라도 엄마랑 저는 이렇게 찾아다닐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당시에 집에서 꽤 먼 거리에 있는 병원을 동행을 하게 되었어요. 엄마는 얼마 전에 점을 보고 왔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슬며시 이야기를 꺼냈어요. 너가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는지 너무 답답해서 보고 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 눈치를 한번 쓱 보시더라고요. 한숨을 크게 쉬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뭔가 좋은 얘기를 듣고 왔다면 바로 막 그렇단다 라고 얘기를 할 텐데 말씀이 없이 한숨만 쉬고 계셔가지고 제가 그래서 뭐라는데 라고 이제 짧게 답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엄마는 한숨을 크게 쉬더니 저더러 너가 평생 고독할 팔자라고 한다 이러면서 엄청 크게 또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딸이 고독한 팔자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어떤 엄마가 억장이 안 무너졌겠어요. 그쵸? 저는 그냥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냥 담담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혼을 2번 한 여자를 보고 평생 고독할 팔자구나 라는 말은 나도 할 수 있겠다고요. 그런 소리를 왜 돈을 주고 가서 듣고 있냐면서 엄마한테 투덜거렸지만 너무 또 속상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모진 소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농담으로 이어갔어요. 그럼 지금 내 상황에서 앞으로 당신 딸은 10살 연하의 돈 많은 존잘남을 만나서 3번째 결혼을 하게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거냐고 제가 아주 대문자 티스러운 말로 팩폭을 이렇게 날리고 막 그랬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뭐 어떤 얘기를 듣고 싶어가지고 어떤 저의 미래를 생각하시고 그러신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엄마도 제가 뭐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설마 하게 된다고 하면은 아마 2손 2발을 들고 말리실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평생 고독할 팔자야 이 말이 그냥 맞는 말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정말 뭐 저한테 앞으로 좋은 남자 만나세요. 뭐 지금을 잊고 좋은 남자와 새 출발하세요. 뭐 이런 얘기 댓글로 가끔 보기도 하는데 글쎄요. 제가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정말 제가 무슨 3번째 결혼까지 할 그것도 아니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정말 누구랑 나는 살 수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살고 싶지도 않다. 그런 생각을 했고 인간은 내 집에 못 들어온다 이제 고양이 빼고는 이런 생각을 정말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 드라마 같은 데서처럼 이혼하고 막 10살 연하에 막 10살 어린 존잘남이 막 나타나서 막 로맨스를 펼치고
그런 일은 사실은 있을 수도 없고, 만약에 그런 10살 연하의 존잘남이 막 돈 많다고 저한테 들이대면 그 사기꾼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냥 저는 혼자 사는 게, 그리고 고독하다라는 말이 그냥 맞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도 참 오랜만에 듣는 정말 반가운 이야기인데 뭐가 그렇게 속상한 거냐고 이제 그렇게 답을 했거든요. 다만 이제 그분이 용하지는 않은 게, 그런 말은 사실은 제가 결혼을 2번이나 하기 전에 미리 얘기를 해줘서 악재를 막아야지 용한 거죠. 그렇지 않나요? 아무튼 너무 뻔한 말이었고,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저는 고독이 꼭 나쁜 것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이 사람들은 고독과 외로움이라는 단어를 대부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국어사전에서 찾아봐도 여전히 부정적인 의미가 부여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쇼펜하우어의 글을 보게 됐어요. 쇼펜하우어가 해석한 고독이 저한테는 정말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리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고독을 즐기면서 살기로요. 그리고 꼭 인간관계를 맺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더 확신을 갖고 하게 되었거든요. 옛날에는 사람을 만나고 교류를 하는 것이 이 대면으로만 가능했기 때문에 서로 간의 관계를 맺지 않는 혼자서 은둔하는 사람은 도태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저는 현재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집단주의가 유난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조차도 초개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게, 굳이 대면으로 만남을 갖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집순이나 아니면 은둔형 외톨이, 이런 이야기를 스스로 자신이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저는 외출을 하지 않고 집안에만 있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교류를 충분히 하고 있고, 많은 정보들을 집안에서 다 얻고 있어요. 그리고 집안에서 일도 모두 하고 있어요. 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집무실에서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요즘에는 집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고, 또 그거를 또 선호하는 추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제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매번 오프라인 미팅을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부터는 줌으로 미팅하는 것이 일반화되었고, 또 굳이 시간을 많이 써서 만날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확산된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굳이 얼굴을 보고 확인하지 않고도 프로젝트를 의뢰하고 화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이 저한테는 정말 너무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이 집이라는 공간 안에서 경제활동도 하고 밥도 챙겨 먹고 취미도 즐기면서 이 나만의 유니버스를 만들어서 잘 살고 있는데, 사람들은 저를 되게 부정적으로 보더라고요. 특히 얼마 전에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나 정말 글을 읽으면서 진심으로 이분이 저를 걱정해 주시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젊은 나이에 은둔형 외톨이라니 그분께서 보시고 제가 너무 안타깝다라고 그렇게 마지막 문장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이렇게 사회에 나와가지고 활동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쓰신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읽으면서 왜 안타까워 보일까? 내가 불쌍해 보이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저에게 젊은 나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이 분명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이실 테고, 아마도 그분은 과거처럼 대면으로 인간 간의 교류가 없다는 것은 폐쇄적이고 자기만의 생각에 꽉 사로잡혀서 사는 그런 시대에 뒤떨어진 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저를 생각하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다양한 SNS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과 많은 교류를 하고 있고, 일도 하고 있고, 또 제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을 공유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강의도 하고 있고요. 그런 문화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저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더 많이 느껴요.
이 비즈니스적으로 서로 니즈가 맞는 사람들 간의 교류를 빠르게 하고 코학을 하기도 하고 다음 일을 도모하기도 해요. 서로 얼굴을 보고 만나지 않아도 요즘에는 그렇게 일을 많이 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프로세스가 상당히 마음에 들거든요.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고 인맥이나 학연, 지연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서로 간의 니즈 그리고 서로 간의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빠르게 모여가지고 일하고 교류한다라는 것이 저는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클라이언트들과 직접 만나지는 않지만 정말 많은 대화를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번듯한 디자인 사무실도 하나 있어야 되고 또 수도권 지역에 있는 분들만 함께 일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는 대면으로 꼭 미팅을 해야지 일이 제대로 돌아간다고 믿었고 신뢰감이 생긴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이 비대면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지게 되면서 저와 함께 일하는 분들은 지방에 저 멀리 계시는 분들도 있고 해외에 계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해외 유학 중에 아니면 해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제 강의를 신청하는 사람들도 꽤 있고요. 사람들과 관계 맺으면서 카페에서 수다 떨고 밥을 함께 먹진 않지만 인간관계는 맺고 있고 교류도 하고 있으며 일을 하면서 개인의 발전도 도모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라는 것보다는 나에 대해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사치스럽다라고 느꼈던 내 취향이라는 것도 좀 알아보고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이 쯧쯧이라기보다는 젊은 사람이기에 저도 집단보다는 개인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이게 잘 맞는 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생 고독할 팔자인 내가 고독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나락으로 간 거였나? 뭐 이런 생각도 가끔 해봐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 제 길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에서는 고독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이라서 솔직히 심란했었거든요. 근데 되게 저는 정말 저를 구제해준 문장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혼자 있을 때 고통스러운 건 외로움이며 홀로 있을 때 내면적으로 즐거운 것이 고독이다. 고독은 내면적인 자유로움이다. 혼자 있어도 고독할 수 있고 군중들 사이에서도 고독할 수 있다. 외로움은 내면과 친해지지 못하고 그 의미를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 데서 나타난다. 인간은 진정 혼자 있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게 된다. 한 인간이 고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자유의 소중함도 모를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진정 혼자일 때만 자유롭기 때문이다. 고독이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부정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다라는 깨달음을 주신 저는 위대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문장을 딱 읽는 순간 제가 짊어진 그 무게감, 부정적인 내 인생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벗어던지게 됐던 것 같아요. 역시 세상은 이렇게 똑똑한 한 사람이 저 같은 무지랭이를 구제하는 것 같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이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다른 책에서도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냥 이런 똑똑한 분들의 말씀을 따르려고 합니다. 저의 팔자가 평생 고독하다면 저는 내면적인 자유로움을 즐기며 사는 인생이라는 말 아닐까요?